자, 봅시다. 그 혹시 이제 당분간 중세국어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 혹시나 노트 같은 거 있으면 옆에다가 좀 펼쳐가지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종이 필기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필기하는 종이. 패드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거 하고 아니면 옆에다가 뭐 노트 띄워 쓰는 거 아니면 인연지가 필요하면 인연지를 쓰든. 정말 혹시 인연지 필요해요? 그 저쪽에 데스크에 나가면 데스크 선생님한테 인연지 어디 있는지 하면은 저희 정수기 앞에 인연지 있거든요. 가져왔어요. 참 이제부터 진짜다 진짜. 아, 근데 한 명 더 안 와요? 예담이? 예담이랑 예담이랑 또 누구 있지? 지윤이랑 아 지윤이요. 그럼 이거 왜 이렇게 다 없냐? 나도 안 중요하게 중요한. 그 10시 20분에 일어났어. 23분인가? 40분에 일어난 거 아니었어? 아니 그때 그랬어. 자, 그래서 이 국어 중에서 여러분들 위에 고대 국어는 지금 당장 안 할 겁니다. 고대 국어는 학교에서 하면 하고요. 아니면 안 할 거예요. 뭐라고요? 고대 국어를 한다고 했다고? 중세가 아니고? 했죠. 진짜 하고 못했네. 나만 줬어. 아 진짜 왜 그러지? 우리한테. 아니 왜냐면 아니 그 시간 오래 할 수도 있잖아 중학생. 그건 근데 그래도 내는 건 내지 않을까? 아 근데 저는 한다고 들었어요. 네, 해도 상관없어요. 별거 없어. 자, 근데 여기 위에 있는 향차는 무조건 배울 거야. 왜냐면 여러분들 2학기 때 시험 보면 향차로 노래하는 향가가 들어갈 거거든. 그 여러분들 중학생 때 누군가는 배웠을 수도 있는데 그 향가 중에 제막매가라고 있어요. 제막매가가 시험 보면 들어가거든요. 우리 그거 고전 시험 보기. 그래, 고전 시간 보기 게 있어요. 교재에 있잖아. 맞아. 제막매가.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갈 거라 가지고 그게 이제 향찰이라서 향찰이 표기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만 간단하게 배울 거야. 알겠죠? 일단 메인은 이거야. 중세국어. 별표. 자,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근데 여러분들 중세국어를 잘한다. 그럼 그건 사실 뭘 잘하는 거게요? 현대문법을 잘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면 중세국어 조선시대 때 쓰던 문법이랑 우리 지금 시대 쓰는 문법이랑 똑같아요. 민족이 똑같은데 언어가 안 바뀌어요. 대신에 그때는 문법이라는 게 정확하게 체계가 없었던 거고 지금은 문법에 체계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있잖아. 그치?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그때는 없었을까? 그때도 똑같이 있어요. 근데 대신에 어간과 어미라는 개념만 없었을 뿐이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결국은 중세국어 문법을 잘한다는 건 현대문법을 잘한다는 뜻입니다. 해석에 있어서는. 알겠죠? 특히나 뭐가 중요하냐면요. 문장 성분이 중요합니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고파트 있죠? 걔네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1학기 때 지금 이제 이번에 시험 쳤던 주체 높임, 객체 높임, 피동사동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알겠죠? 어서 오세요. 자, 그래서 우리 문장에서 배웠던 문장 파트에서 배웠던 모든 파트가 이 중세국어에서 다 중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세국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중세국어라고 하느냐? 10세기 초 고려 건국부터입니다. 16세기 말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16세기 말은 언제를 말할까요? 임진왜란이 기준입니다. 임진왜란 몇 년이야? 에이, 대한민국 사람 맞아요? 임진왜란 몇 년이야? 1500. 1500? 36년. 58년. 50년. 말이 나잖아 이 사람. 어떻게 36년이에요? 68. 네, 93. 92년입니다. 아. 1592 맞죠? 1592년 여기가 이제 임진왜란 때입니다. 알겠죠? 16세기 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1592년에 일어났던 요 임진왜란 전후로 해서 우리 국어가 확 바뀌거든요. 글자들이 좀 많이 소실돼요. 그리고 일본어가 되게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서
말들이 좀 많이 새로 만들어지고 섞이기도 합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세국어는 고려 건국부터 해서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16세기 말까지를 중세국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1443년 표시 훈민정음 창제, 이 말이 무슨 말인데요? 1443년이면 몇 세기야? 15세기죠. 15세기 중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배우는 중세국어의 지문은요 1443년 사이부터 1592년 요때 사이 한 150년 사이죠. 150년 사이에 쓰였던 국어 기록이 전부입니다. 왜 그럴까요?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고려시대 때 우리말을 표현할 글자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평민들 글자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글자는 누구만 쓸 수 있어? 귀족들만 쓸 수 있어. 맞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말로는 오고 갔지만 글자로 적혀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요때부터 요 사이까지밖에 없습니다. 이 150년 사이의 국어 역사인 거야. 기록된 걸로만 따지면. 근데 이때 쓰이던 요 150년 사이에 쓰이던 문법이 언제에도 쓰였다? 고려시대 때도 똑같이 쓰였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그 고려시대 때 똑같이 쓰였다는 게 여러분들 뭐 배워본 학생도 있겠지만 고려가요라고 해서 뭐 청산별곡이라든지 가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제 그 쓰여있는 글자들이 전부 조선시대 글자로 적어놓은 거야. 왜냐면 고려가요라고 하는 게 고려시대 때 불렸던 거를 조선시대에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난 이후에 기록한 거거든. 그래서 조선시대 글자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중세국어는 요 150년 사이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 의문에 대해서 먼저 배워볼 거야. 중세국어의 의문인데 소실 문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중학생 때 배웠어. 자, 세종대왕님께서 얘기했어요. 내가 새로 20몇 글자를 만들었다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20몇 글자를 만드니, 그렇지, 28글자를 만드니. 맞죠? 자, 28글자를 만들었습니다. 훈민정음에서. 우리 현대국어는 28개에서 몇 개 빠졌어? 4개 빠진 거야, 4개. 4개가 소실됐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 이응에다가 뭐가 붙어있냐? 사과꼭질처럼 꼭다리가 이렇게 붙어있어요.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아이들 위에다 적어야겠다. 자, 사과꼭지처럼 이렇게 꼭다리가 붙어있는 게 있어요. 얘를 우리는 옛 이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모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얘를 뭐라고 해요? 중학생 때 다 했어. 반치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히읗인데 모자 하나 없는 히읗이 있어요. 여린 히읗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점 찍어 놓은 거 있죠? 점. 얘가 뭡니까? 아래아죠, 아래아. 얘네 3개는요 자음이고요. 얘 1개는 모음이죠. 자, 이렇게 4개가 소실됐습니다. 이 4개는요 자연스럽게 중세국어 이후에 임진왜란 이후에 순서대로 자연스럽게 소멸됩니다. 바로 준비 시작하자마자 소멸된 게 아니고 서서히 소멸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방점 표시가 있습니다. 옛날에 중세국어 때는 방점을 표시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글자 옆에다가 점을 찍었습니다. 점을 찍어서 뭘 나타냈냐면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없어진 게 진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돼. 이거 있었으면 우리는 무슨 나라 말이랑 똑같아지는 거야? 중국어랑 똑같아지는 거야. 중국어 성조 몇 개예요, 여러분들? 4성조인가? 4개 성조. 우리는 3개의 성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실은 성조를 아직까지 쓰고 있는 민족이 있잖아. 누가 쓰고 있어요? 경상도 사람들이 쓰고 있지.
여러분들 다 성조 쓰고 있잖아. 블루베리 스무디 해봐. 블루베리 스무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이거 구별하는 사람 경상도 사람밖에 없다며. 왜 그런데? 우리 아직까지 말에 성조가 남아있거든. 알겠죠? 그거 다 어디에서 왔다? 조선시대 때 왔다. 알겠죠? 자, 성조는 중세 때 꼭 있었습니다.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성조 표시가 좀 특이해서 그래요. 점이 없죠. 점이 한 개죠. 점이 두 개죠. 맞죠? 자, 그래서 점이 아무것도 없으면 성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거 선지로 되게 많이 나와요. 성조가 점이 아무것도 안 찍혀 있으면 성조가 없는 게 아니라요. 성조가 있는 겁니다. 낮은 소리야. 발, 힛, 정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점이 없고 점이 하나 있고 점이 두 개 있고 순서대로 평성, 거성, 상성이라고 합니다. 쌤 한자도 외워야 돼요? 네, 외워야 돼요. 평성, 거성, 상성이라고 합니다. 낮은 소리, 높은 소리,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순서대로입니다. 알겠죠? 점은 빵개, 한 개, 두 개인 거야. 이렇게 해서 총 성조 3개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조라 그러니까 점으로 방점으로 나타내진 않지만 뚝 떨어지는 소리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성조 없이 표현도 가능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또 다른 표시가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하고요. 어찌됐건 성조라고 해서 점으로 표시했다. 언제까지? 임진왜란 때까지 중세 국어에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없어? 근대 국어부터 자연스럽게 조금씩 소멸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음운 중에 자음, 모음 있고 소리의 길이 있잖아. 눈 이렇게 있잖아. 우리 이렇게 길게 소리 내는 눈 있죠. 눈. 장음이요. 원래 조선시대 때 뭐였냐면 상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 방금 해서 눈 이러잖아. 눈 경상도 아주 남아있거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금 장음으로 여기고 있는 게 전부 옛날에는 상성이었습니다. 상성. 알겠죠? 자, 다음 세 번째 어두자음군이 있습니다. 여기 어두라고 돼 있잖아. 어두가 뭔데? 단어의 첫 소리. 단어의 첫머리. 브드, 브스, 브스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자음이 둘 이상 오는 어두자음군이 존재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어두자음군이 대부분 현대국어에서 뭘로 변했다? 된소리로 변했습니다. 부스테, 부스트, 쌀, 꿀 이게 전부 뭐야 지금? 때, 뜻, 쌀, 꿀로 변한 거야. 알겠죠? 왜 이렇게 하냐? 실제로 그때 당시 그렇게 발음했다고. 그래서 왜 우리 영어에서 보면 이런 거 있잖아. 이거 뭐라고 읽어요? 크래프트라고 하잖아. 마지막에 자음 2개 붙지. 이렇게. 그게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도 표기가, 그러니까 훈민정음에도 표기가 가능했습니다. 알겠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은 다 사라진 거야. 알겠죠? 근데 이건 추측이긴 해요. 왜냐하면 조선시대를 실제로 살아온 사람은 없잖아. 맞죠? 추측이긴 한데 아마 여기 앞에 비읍이 먼저 붙어있는 비읍계 이 어두자음군은 아마 비읍 소리랑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소리를 동시에 발음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다 소리를 내는 이런 어두자음군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의 현대국어에는 다 뭘로 변했다? 된소리로 변했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모음조화 중요합니다. 자, 중요한 거 얘네 2개가 중요해요.
왜냐면 방청 로드자면 이거 너무 심어가지고 사실 문제로도 안 물어봐. 근데 가끔씩 뜬금포로 선지에 하나 이렇게 띵 물어보는데 순간적으로 방청 뭐였지 생각 안 나가지고 틀리고 뭐 그런 정도야. 얘요. 심심치 않게 물어봅니다. 알겠죠? 얘는요 그냥 이 조선시대 글을 읽는 순간 아 이거 이래서 이렇게 쓰인 거네 그냥 보면 바로 알아야 돼. 그 정도로 여러분들 많이 읽고 많이 공부가 돼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모음 조화를 알려면 그 전에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이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요 중학교에 어떤 학교는 양성모음, 음성모음을 음음 배울 때 가르쳐 주셨고요. 어떤 학교는 안 가르쳐 주셨어. 이건 학교마다 좀 달라요 중학생 때. 자 그래서 모음 조화를 알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양성모음이 뭔지 그 다음에 음성모음이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따로 종이에다가 뭐 적거나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은 양성모음이 있습니다. 자 양성모음의 베이스는 뭐가 있냐면 아, 아래야. 오이 다시 미쳤다. 아, 오, 아래야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양성모음입니다. 그다음 음성모음은 얘네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양성모음이랑 음성모음의 개수가 똑같았습니다. 동일했어요. 딱 1대1로 대응되게 해서. 그래서 어의 반대 소리가 뭐냐? 아의 반대 소리가 뭐야? 어야. 오의 반대 소리가 뭐야? 우야. 아래아의 반대 소리가 뭘까요? 으입니다. 아래아 지금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자 그럼 우리 현재 남아있는 현대국어에는 양성모음의 숫자가 많아요? 음성모음의 숫자가 많아요? 음성모음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왜? 아래아가 사라졌기 때문에. 자, 이 양성모음이랑 음성모음의 조화가 아직까지 지금 우리 현대국어에도 많이 살아있죠. 대체로 어디에 살아있습니까? 예시. 의성어, 의태어에 많이 살아있습니다. 자, 퐁당퐁당이 있어요. 얘는 무슨 모음으로만 쓰여있어? 양성모음으로만 쓰여있지. 어떤 느낌을 줘요? 밝고 경쾌한 느낌을 주죠. 퐁당퐁당을 풍덩풍덩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어둡고 무거운 느낌을 줍니다. 풍덩풍덩 반짝반짝 번쩍번쩍 큰 느낌이죠. 음성모음이 좀 더 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용언의 어간에 어미 결합할 때 있죠. 어미 결합할 때 아, 있지. 아 또는 어를 결합하잖아. 우리 과거형은 어떻게? 아 또는 어을 결합하잖아. 얘는 전부 뭐에 따라서 맞추는 거야? 모음 조화에 따라서 맞추는 겁니다. 먹다 어떻게 돼요? 먹어가 되죠. 그 다음에 밝다 어떻게 돼요? 밝아 이렇게 되죠. 또는 아서 어서 또는 얘네들이 전부 뭐에 따라서 맞춘 거야? 잘 보세요. 지금 아나 어가 다른 거잖아, 그치? 앞 글자에 무엇을 따라간 거야? 앞 글자의 모음이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서 맞춰서 간 겁니다. 우리 용언의 어간의 어미가 만날 때. 자, 모음 조화가 어떻게 지켜져 있다? 잘 지켜져 있다. 우리 현대국어는 상대적으로 좀 덜해요. 근데 중세국어 때는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특히 처음에 훈민정음이 창제됐을 때는. 알겠죠?
우주의 원리를 뭔가 좀 최대한 담으려고 했기 때문에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소리는 양의 기운만 만나게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단어는 음의 기운을 만나게끔 이렇게 딱 나눠놨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서르, 이게 우리 현대국어로 따지면 서로야, 서로. 자, 그래서 이 서로는요, 지금 옛날에 여러분들, 얘가 음성이잖아. 그러니까 뒤에 여기에 있는 얘 으도 뭘로 맞춘 거야? 음성으로 맞춰서 서르라고 했던 거야. 근데 이제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서르를 뭐라고 해요? 서로라고 하지. 나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현대국어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무라고 얘기하지. 얘는 뭐야? 양성을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르다. 이거 우리 현대국어로 하면 다르다지. 앞에 얘가 양성이라서 뒤에도 양성으로 맞춰준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모음 조화가 엄격하게 지켜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단어를 형성할 때부터 그런 거야. 알겠죠? 자, 다음 구개음화 원수모음화 두음법칙입니다. 자, 얘는요, 발음의 편의성 때문에 생긴 변동현상이야. 자, 다시 구개음화 우리 현대국어에서 사용해요, 안 해요? 사용하지. 구개음화 맞죠? 이거 우리 배웠잖아. 구개음화 우리 현대국어에서 사용한단 말이야. 뭐 때문에 된다고 했어? 자, 물어봅시다. 잠깐만, 이거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안 나왔는데 구개음화 구디라고 할 때 얘가 구지로 변하잖아. 내가 구디가 구지로 발음되는 게 왜 더 편하다고 했어? 기억나는 사람? 기억나는 사람? 그 방법이 뭐랑 뭐가 좋은 방법이 비슷한데 그러면? 구디, 구지. 구디보다 구지가 발음하기 더 편해요. 왜 그런데?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이가 무슨 모음이에요? 이는 고모음이에요, 고모음. 알겠죠? 혓바닥 위에 있다고, 고모음이니까. D라고 하면 디귿은 무슨 자음이야? 잇몸 소리야. 혀가 어디까지 나갔다 해야 돼? 윗잇몸을 치고 와야 된단 말이야. 혀가 이렇게 움직여야 돼. 그런데 G라고 하면 지읒은 무슨 소리예요? 경국의 음이죠. 센 입천장 소리. 그러니까 입천장이 이렇게 있고 고모음이니까 이 발음할 때 혀가 위에 있으니까 D를 발음하려면 혀가 D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G로 발음하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혓바닥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G가 알아서 발음돼요. G 맞지? D, G 발음의 경세성 때문이야. 발음이 더 편하단 말이야. D보다 G가. 알겠죠? 자, 생각해봐. 창제 당시에 고려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돼. 이것까지 계산해서 글자 만들면 그 사람 아니야. 어떻게 이것까지 계산해서 글자를 만들어요? 글자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도 전 세계에서 유일한 사람인데, 세종대왕이. 이것까지 고려해가지고 글자를 만든다고? 그거 말이 안 돼. 그건 신이야, 신. 알겠죠? 자, 글자를 만들어 놓고 수백 년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발음하는 게 더 편하구나를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느끼면서 맞춤법이 바뀐 거예요. 표준 발음법이 바뀐 거야. 알겠죠? 창제 당시에는 고려가 되지 않았어요. 고려할 수 없었어. 방금 만들었는데 글자를. 여러분들 글자 만든 지 150년 됐으면 글자 좀 전에 만든 거예요. 따끈따끈한 거야. 기본적으로 글자는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글자는 기본적으로 몇 년 됐어? 1000년 넘은 글자들이 대부분이야. 영어도 수천 년 됐고 우리말도 수천 년 됐고 글자는 뭐 수천 년이 안 됐지만 우리말은 수천 년 됐단 말이야. 영어도 수천 년 됐고 원래 그런 문자들이야. 근데 우리는 훈민정음이라는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잖아. 임진왜란이면 만든 지 150년밖에 안 된 따끈따끈한 글자예요. 맞지? 창제 당시에 이런 것들이 고려될 수가 없었어. 그럼 고려는 언제 되는데? 근대국어 넘어가면서.
천천히 몇백 년 동안 쓰다 보니까 와 이게 더 편하네 를 알면서 자연스럽게 바뀐 거지. 알겠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창제 당시에 고려가 안 됐어. 그러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자, 다음 원순 모음화랑 두음 법칙인데 이거는 저기 따로 종이에다 필기 좀 합시다. 자, 원순 모음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모음화잖아, 화. 화가 무슨 말이에요? 뭐 비음화, 화가 뭔데? 되다. 맞죠? 자, 그러면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게 비음이 되는 게 비음화잖아. 그럼 원순 모음화도 똑같아. 뭔데요? 원순 모음이 아니었던 게 원순 모음이 되는 게 원순 모음화야. 알겠죠? 자, 그래서 원순 모음화는요. 자, 필기 입술 소리 플러스 모음. 근데 모음인데 가 무슨 모음이에요? 평수 모음이야? 원수 모음이야? 표까지 생각해야 돼? 평순. 원순이야, 원순. 맞지? 자, 평순 모음. 얘가 뭐가 된다? 원순 모음이 되는 거야. 자, 대표적으로 미음 입술 소리죠. 맞지? 입술 소리. 옛날에는 물이라고 했어요. 지금 현대국어에 뭘로 됐어? 물로 바뀌었습니다. 얘도 똑같이 발음의 경제성 때문이야. 봐봐. 입술 소리는 입술이 어떻게 돼야 돼요? 붙었다 떨어져야 되거든. 맞죠?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가 입술 소리인데 입술을 평순처럼 길게 하면은 길게 느린 상태에서 붙여야 된다고. 근데 입술을 동그랗게 만들면 어떻게 돼? 요만큼만 뗐다 붙이면 돼. 평수 모음은 이만큼 뗐다 붙여야 되는데 원수 모음은 요만큼만 뗐다 붙이면 된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 발음의 경제성 때문에 물보다 물이 발음하기 더 쉬워요. 알겠죠? 또 비슷한 거 있어요. 비읍 입술 소리죠. 옛날에는 불 이렇게 했습니다. 얘가 표기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변한다? 불 이렇게 변하는 거야. 불. 이게 원수 모음합니다. 알겠죠?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이렇게 썼고 현대에는 지금 이렇게 쓴다는 거야. 원수 모음이 아니라 평수 모음이었던 게 지금 현대국어의 원수 모음으로 바뀐 거, 그걸 우리는 원수 모음화라고 합니다. 그렇죠? 구개음화는 따로 설명 안 할게요. 구개음화는 쌤이 나눠준 요 종이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표지. 뭔가 펼치다. 표지. 우리는 표지 못하다라고 할 때 표지라고 하잖아. 어미지. 근데 이 어미지가 옛날에는 뭐였냐면 어미디였어요. 표디 못할 놈이 하니라 라고 해서 표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지금 표지라고 하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 두음 법칙. 자, 이 두음 법칙은 우리 요 중세국어 한 2, 3주 하고 나면 이제 뒤에 뭐 할 거냐면 한글 맞춤법 할 건데 한글 맞춤법 할 때 두음 법칙이 좀 중요합니다. 두음 법칙의 양상 한 3가지만 쌤이 체크해 줄게요. 자, 현대국어에 현대국어. 우리 현대국어에서 두음 법칙은 어떻게 발음이 되느냐? 니은이 아니다. 오케이. 니은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리을이 영형태. 이렇게 되는 게 영형태. 소리가 없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표기가 없어진다는 거야. 근데 표기가 없어진다는 게 뭘로 변하는 걸 말하는 거야? 그렇지. 조성이 이응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이 뭐가 된다? 영형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예시 한번 살펴볼까요? 쾌락. 쾌락할 때 락이 뭐야? 즐거울 락자죠. 첫 글자로는 어떻게 되는데? 낙원 이렇게 됩니다. 똑같은 즐거울 락자야. 자, 리을이 영형태가 되는 거. 우리가 금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리가 뭔데? 금리. 은행 이자죠. 은행 이자. 맞죠? 금리. 방금 쌤이 은행 이자라고 했잖아. 금리 할 때 리가 첫 글자로 하면 어떻게 되는데? 이자 이렇게 되죠. 이자, 이율 이렇게 되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니은이 영형태가 되는 거. 부녀자. 부녀자 할 때 여가 뭔데? 여자를 뜻하죠. 여성, 여성. 맞죠? 근데 얘가 여성으로 가면 어떻게 돼? 첫 글자는 여가 됩니다. 자, 얘가 두음법칙이야. 우리 현대 표기에서. 맞죠? 니르고저 할 때이셔도 니르다라고 하는 게 우리 현대국어로 따지면 이르다라는 말이야. 이르다, 말하다. 알겠죠? 자, 그래서 현대국어에서 우리 지금 이렇게 두음법칙을 사용하고 있는데 중세국어 때는 저기 뭐냐 두음법칙이 사용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요거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두음법칙 여러분들 지금 우리 남한에서 쓰고 있는데 북한에서 두음법칙 안 쓰고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조선 노동당이라고 하잖아. 조선 노동당. 맞죠? 자,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국외음악, 원수모음악 두음법칙 없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특징이라. 자, 다음 이러고 넘어갈게요. 어휘 봅시다. 어휘. 이건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자, 고유어는 순우리말을 말하죠. 아주 태초로 넘어가 봅시다. 한 3,000년 전으로 넘어가 볼까요? 2,000년 전. 그때는 우리가 쓰는 말에 순우리말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한자어가 많았을까요? 우리말이 더 많았습니다. 한자는요, 이제 삼국시대가 도래하면서 이 당나라나 수나라나 이런 이제 나라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한자가 조금씩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된 거야. 알겠죠? 그러면서 한자어가 많아진 거지, 예전에 우리 고대로 넘어가면 순우리말이 훨씬 많았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한자어와의 경쟁 과정에서 고유어들이 사라집니다. 왜냐면 사실 한자어가요, 한자가 쓰기 힘들어서 그렇지 우리가 말로 발음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한자 같은 경제적인 게 없어요. 왜냐면 글자 하나에 뜻이 엄청 많이 남기잖아. 음절 하나에. 맞죠? 그래서 그러니까 한자의 음을 가져와 가지고 그걸 우리가 소리로 발음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경제적입니다. 그런데 한자가 안 좋은 이유는 뭐야? 소리랑 뜻이랑 달라. 뜻을 나타내는 글자라서. 그게 문제지. 한자 자체는요, 굉장히 많은 뜻을 짧은 글자로 얘기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한동안 한자와의 경쟁 과정에서 고유어가 많이 사라졌죠. 예를 들어서 즈문, 이게 이제 우리 1, 10, 100, 1000만 숫자 단위 1000의 옛날 말이 즈문이죠. 즈문. 100의 옛날 말이 뭔지 압니까? 1, 10, 100, 1000 할 때 100 알아요? 온입니다. 온. 그 다음에 미르. 옛날에는 용을 미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가람이 있습니다. 가람. 가람이 뭘까요? 강이에요. 강. 전부 한자어로 바뀌었죠. 백도 한자, 천도 한자, 강도 한자, 용도 한자.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순우리말이 특히나 조선시대 때 진짜 많이 사라졌습니다. 왜냐면 조선시대 때는 이 명나라를 형님으로 섬겼잖아. 맞죠? 그래서 명나라에 한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그 다음에 중국어가 기화해가지고 고유어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탕, 붓, 포도 이런 거 있습니다. 사탕, 포도가 여러분들 한자 진짜 웃긴 거 압니까? 네. 사탕은요, 사탕사자의 사탕탕자가 사탕입니다. 왜 그런데? 사탕이라는 말 자체가 중국어거든. 중국에서 넘어온 말이니까 사탕을 한자로 중국에서 이렇게 쓰는데 이 한자를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지? 사탕사자의 사탕탕자로 부르는 거야. 포도 뭔데? 포도 포자의 포도 도자입니다. 중국에서 와서 그래요. 알겠죠? 우리 붓이잖아, 그치? 얘를 한자로 뭐라고 하는데? 필이라고 하죠. 얘는 한자야. 어? 그러면 붓필자니까 붓은 고유어예요? 아니, 붓은 중국에서 왔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어가 기화해가지고 우리말의 고유어처럼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만 있으면 돼.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런 것만 기억남치고 포도 이런 거 어른들도 기억난다? 다른 거 기억하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기억 안 나면서. 그렇죠? 몰라도요. 그냥 이런 흐름이 있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흐름이 있었다는 거. 알겠죠? 자, 다음 외래어. 이제 이웃나라랑 교류하면서 몽골어 등의 외래어가 많이 정착했죠. 우리는 몽골과 오랜 시간 전쟁을 하기도 했고, 맞죠? 자, 그래서 보라매, 수라 이런 것들이 전부 몽골에서 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반도는요 1000년 넘게 불교가 지배하고 있었던 사회였지. 신라 시대도 저기 불교 사회였고 고려 시대도 불교 사회였으니까 다 합치면 1000년이잖아, 맞죠? 자, 그래서 미륵, 보살 이런 것들이 전부 불교 용어죠. 불교 용어. 자, 다음 밑에 표기법 봅시다. 표기법. 밑에 표기법 먼저 보고 볼 거야. 자, 그래서 표기는 일단 첫 번째 붙여쓰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가 없었다? 띄어쓰기가 없었다. 뒤에 보면 나랑 말싸움이 뒷기기다란 문자가 서로 사만띠 아니할세. 이런 전차가 어린 백성인데 이런 문자 할 때이셔도 달달달달달.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다 외워야 돼. 그냥 이제 외우려고 외우는 게 아니고 하도 많이 봐서 그냥 알아서 입에서 나오는 정도로 그냥 많이 보면 돼요. 알겠죠? 그럼 나중에 알아서 이 네 줄짜리가 외워집니다. 자, 다음 팔종성법. 진짜 중요합니다. 자, 받침에는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하고 옛, 이음까지 이렇게 8개의 글자만 종성, 받침했습니다. 받침에는 다른 글자 쓰지 않습니다. 얘네 8개만 씁니다. 이게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발음 규칙 중에 뭐랑 비슷합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네 발음 전부 어떻게 돼요? 낫이잖아. 낫. 다 발음 어떻게 돼? 나의 디귿 받침으로 통일돼 있지. 표기는 아니지만 그때는 표기고요, 여러분들. 그때는 표기고. 그게 달라. 다른데 그냥 예시로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게 있다고. 우리는 표기는 달라요. 근데 뭐를 똑같이 합니까? 발음을 똑같이 하지. 그때는 발음이 똑같은 거 표기도 똑같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우리 현대국어는 시옷도 디귿 받침으로 발음했지. 근데 여기는 어떻게 했어? 디귿 받침도 있고 시옷 받침도 있지.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한글을 만들 당시에는 디귿 받침 소리랑 시옷 받침 소리가 다르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따로 있는 거야. 근데 자꾸 발음해봤더니 낫 너무 똑같거든. 그래서 근대국어 때 뭐가 사라질까요? 디귿이 사라집니다. 여기로 편입돼요. 알겠죠? 자, 그럼 군대국어 얘기고 중세국어 때는 잘 보세요. 시옷에 뭐가 포함이냐면 지읒이랑 치읒 포함입니다. 디귿에 뭐가 포함? 디귿, 티읕이 포함입니다. 달랐어요. 근데 근대국어로 가면은 디귿이 없어지고 전부 뭐로 들어간다? 시옷 받침으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금 현대국어에는 디귿 받침으로 적히는 글자보다 시옷 받침으로 적히는 글자가 더 많잖아. 표기할 때. 왜냐면 근대국어 때는 디귿 받침 안 쓰고 시옷 받침 써서 그렇거든. 알겠죠? 자, 그래서 팔종성법에는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옛 이응에 대한 표시. 자, 요거는 따로 여러분들 종이나 이런 데다가 필기를 좀 할게요. 팔종성법. 자, 팔종성법 다시 적으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옛, 이음 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옛, 이응이 현대국어에 이응 받침 소리와 유사합니다. 똑같은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잘 들으세요. 그래서 한글 창제 원리 여러분들 배운 적 있습니다. 한글 창제 원리에서 여러분들 이채자라는 말이 있었는데 기억나요? 이채자 뭐였어? 이는 달을 이자, 채는 몸채자, 자는 글자 자자. 이채자가 뭐였어요? 뜻이 뭐였어? 자, 얘네들이 기본자였습니다. 한글 창제 원리에서 기본자였지. 아이고야. 2년 됐다고 벌써 까먹고. 그렇죠? 한글 창제 원리의 기본자 기역, 니은, 미음, 비읍, 미음, 시옷, 이응 이렇게 있었고 얘네들은 전부 무엇을 본떠서 만든 글자였습니까? 몸을 본떴다고요? 발음기관, 입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거였잖아. 기억 뭐였어? 혀가 이렇게 꺾여가지고 기억의 모양을 만든다고 해서. 자, 그래서 지금 얘네는 상형의 원리를 가지고 있죠. 기억나요? 형태를 본떠 만들었다. 자, 그래서 기억에 획을 더한다라고 해서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획이라고 얘기하지. 뭐 있어? 기억에 키읔 있고요. 니은에 디귿, 티읕 있고요. 미음에 뭐 있었어? 비읍, 피읕 있었고요. 시옷에 뭐 있었어? 지읒, 치읒 있었죠. 이응에 뭐 있어요? 여린 히읗이랑 히읗 이렇게 있었지. 근데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응이라고 되는데 이 이응 사실 그냥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 왜 동그라미야? 초성에 있는 이응 소리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 맞지? 우리 현대국어도 똑같아요. 그 중세국어도 똑같아요. 중세 때도요 초성에 있는 이응은요 소리 없다고 인식했어요. 자, 여기 봐봐. 옛 이응. 현대국어의 이응 받침 소리와 유사. 정신 차려! 현대국어의 이응 받침 소리랑 유사하다고 했잖아. 맞지?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올라가서 잘 보세요. 이응에 여린 히읗, 히읗 이렇게 있고요. 옛 이응은 그러면 여기에서 가획된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랑 소리가 달라요. 그래서 가획이고 우리 이채자가 있죠. 이채자는 무슨 뜻이냐면 가획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다른 형태의 글자라고 해서 이채자라고 한단 말이야. 이채자에 뭐 있었어요? 옛 이응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한 번도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죠? 이채자가 옛 이응이 밑에가 아니라 왜 기역에 붙어 있을까? 한 번도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죠. 그냥 이 표현을 외웠을 거 아니야. 맞지? 옛 이응은 기역에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얘 지금 받침의 이응 소리랑 비슷하다 그랬잖아. 이응이랑 기역의 공통점이 뭐야? 공통점이 뭐예요? 이응이랑 기역의
그렇죠. 여린 입천장 소리. 소리 나는 위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소리 나는 위치가 똑같은데 생긴 형태가 가획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체자라고 부르는 거야 얘를. 알겠죠? 그 다음에 이체자 뭐 있어요? 리을에 여기. 그 다음에 시옷 위치에 뭐 있어? 반치음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동그라미 이응이랑 여기에 있는 옛 이응은 서로 다르다는 거야. 알겠죠?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요. 여기에 있는 옛 이응은 뭐다? 현대국어의 이응 받침 소리랑 유사하다. 유사. 알겠죠? 똑같은 건 아니고. 이거를 꼭 알아야 돼. 왜 이렇게 내가 중요하게 얘기하냐면 다음번에 그 바로 밑에 동국 정문식 표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이해하려면 여기 위에 있는 옛 이응의 발음이 확실하게 이해가 돼야 돼요. 자 생각해봐. 자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 음운 몇 개야? 음운 한 개잖아. 조선시대 때도 여기에서 음운 한 개라고 똑같이 생각했어요. 그럼 여기에 소리 있어 없어? 소리 없어. 그런데 이응 받침이잖아. 받침 이응은 소리 있어 없어? 소리 있지. 얘는 소리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음가가 있는 이응 소리에는 여린 옛 이응을 썼고요. 음가가 없는 자리에는 뭘 썼어? 동그라미 이응을 쓴 거야. 그냥 동그라미야 동그라미. 비어 있는 자리. 공성인 거죠 공성.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강을 옛날에는 어떻게 썼겠어? 요렇게 썼겠지. 이러면 강인 거야. 알겠죠? 자,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동국정식 표기. 자, 잘 들으세요. 이게 똑같은 말 같은데 반대말이야. 동국정문식 표기는요, 글자를 표기할 때 뭘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 자, 조선시대야. 조선시대 이제 우리 글자를 만들 거야. 그런데 조선이 세상의 중심이야? 아니야. 그럼 세상의 중심 어디야? 중국이야. 그러니까 중국의 말소리를 최대한 글자로 옮겨 적고 싶었겠지. 이해돼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 중국이랑 소통해야 되고 세상의 중심이 중국이라면 우리 지금 언어의 중심은 세계에서 뭐야? 영어잖아. 맞죠?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세계의 중심이 중국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말에서 샤라샤라샤라샤라 하는 걸 저거 뭐 하고 싶어? 표기를 하고 싶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말에서 중국 한자의 원음, 실제로 중국인이 하는 발음에 가깝게 표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알겠죠? 자, 중국어의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고 싶었어.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뭐냐면 어제예요. 어제. 얘 우리 지금 어떻게 읽어요? 월 이렇게 읽지. 쌤 여기 뒤에 여린 티은 있는데 얘 월이랑 달라요? 거의 똑같습니다. 알겠죠? 거의 똑같은데 중국어의 최대한 원음에 가깝게 발음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표기들이 막 들어가는 거야. 쓸데없는 표기들이. 자, 보세요. 얘는 우리 지금 현대국어로 읽으면 어제라고 했습니다. 어제. 이 어제가 yesterday 어제 아닙니다. 알겠죠? 이 제자는 만들 제자야. 만들 제자. 만들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 어제가 적혀있는 건 엉쟁으로 적혀있는데 잘 보세요. 자, 여기에 지금 옛 이응이 아니면 그냥 동그라미야. 그냥 동그라미. 지금 음가 있어 없어? 없어. 실제로 음가는 없어요. 음가는 없고 표기만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자, 여기에 있는 이응은 음가가 없습니다. 소리가 없다는 뜻이야.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동국정문식 표기는 글자의
초, 중, 중성을 모두 채워 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 중성이 없는 음절은 동그라미야. 동그라미 이응을 덧붙입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덧붙인다고 해서 소리가 더해져 안 더해져? 소리는 더해지지 않지. 맞죠? 동그라미만 더해지는 거야. 이게 동국정문식 표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문제로 뭘 물어보냐면 이 글에서 동국정문식 표기가 드러나는 부분을 찾으라고 하거든. 그럼 그럴 때 뭘 찾아야 돼? 우리 현대어 국어로 발음해봤더니 이응 같은 소리가 안 나. 근데 여기 이응이 적혀있어. 전부 동국정문식 표기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동국정문식 표기의 특징 또 있어요. 앞에 뭐가 적혀있다? 한자가 적혀있습니다. 이 한자가 무엇인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월에 리을 뒤에 붙어있는 여린 히읗 있죠? 필기합시다. 얘를 입성부호라고 합니다. 부호는 표시잖아. 입성이 뭐냐? 얘는 방점은 아닌데, 쌤이 아까 방점은 안 찍지만 성조의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다고 했죠. 이 입성이 바로 뭐냐면 뚝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입성부호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된소리 부호라고도 얘기합니다. 주로 리을 뒤에 많이 붙어 있었어요. 자, 물어봅시다. 우리 된소리 대기 4번 규칙이 뭐였어요? 누가? 이거 뭐야?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뭐야? 한정을 3번이고요. 관형사용어미 리을 뒤에서입니다. 관형사용어미 리을 뒤에서 된소리 대기 예외 없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 관형사용어미가 원래 뭐였냐면 리을 뒤에 여린 히읗이 붙어 있었거든. 공통으로. 알겠죠? 그래서 관형사용어미 뒤에, 관형사용어미 리을 뒤에서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 한자어 리을 뒤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잖아. 뭘 한자어잖아. 맞죠? 한자어 뒤에 여기 여린 히읗이 붙어 있었던 거야, 옛날에. 된소리 부호는요, 다음 음절을 된소리로 발음한다 이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입대, 이 입성부호, 여린 히읗, 이 입성부호가 쓰였던 위치에 지금 우리 말에서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리을과 관련해서. 우리 된소리 대기 규칙에서 리을과 관련된 게 두 개였죠. 한자어 리을 뒤에서, 그 다음에 저기 관형사용어미 리을 뒤에서. 맞죠? 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본문 나중에 보게 되면은 관형사용어미 리을에 여린 히읗 붙어 있는 거 보게 될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얘가 전부 뭐다? 동국정문식 표기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이응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원래는 어젠데 적혀있을 때 엉쟁이로 적혀있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음가 없는 이응을 그냥 뭐 한 거야, 비어있는 중성 자리에 채워준 겁니다. 알겠죠? 그게 동국정문식 표기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시작하도록 할게요.